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척 더우시죠? 근데 이 더위를 지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랬어요. 예, 즐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덥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런 사업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후방 각지에서 땀 흘려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장병들 덕분입니다. 지금 사관학교에 하기 군사훈련 기간입니다. 그거 에어컨도 없어요. 야전에 무슨 놈의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학년은 지금쯤 화순 동복 소백 삼백 유격 훈련장에서 유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학년은 비행기를 타고 공수훈련을 하고 있을 테고, 한 학년은 하사관학교에서 하사관 교육을 받고 있을 테고, 또 한 학년은 아마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장병들은 전후방에서요 지금 계속 군사훈련을 합니다. 1년 내내 군사훈련이에요. 그러면 덥다고 전쟁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뭐 그럽니까?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덥다고 사업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그건 마치 더우니까 밥 먹지 말고 추우니까 밥 먹지 말고 눈 오니까 밥 먹지 말자. 이건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둘이 연애하는 젊은 놈이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을 갔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는 메뉴를 시켜놓으면 한참 후에 나와. 그렇죠? 별로 먹을 것도 맛도 더럽게 없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나와요. 한참 기다리다가 이 아가씨가 화장실을 갔단 말이에요. 혼자 맹하니 앉아있으니까 웨이터가 와가지고 심심하실 텐데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라고. 웨이터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애를 낳는데 내 동생도 아니고 내 형도 아닌데 누굴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암만 생각해봐도 모르겠거든. 그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자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우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 맹한 사나이가 아가씨가 나오니까, 화장실에 나오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우리 어머니가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야. 누굴까? 그랬단 말이에요. 아가씨가 암만 생각해봐도 누군지 모르겠어.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나이가 한다는 소리가 껄껄 웃으면서, 그것도 몰라? 웨이터야.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절벽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암만 설명해도 모르는. 에? 그래도 참아야 돼. 왜냐하면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만나고 설득하면 설득이 됩니다. 지난주에 올림픽 잘 보셨죠? 예. 우리 몇 등 했어요? 5등 했어요. 이게 지구상에서 힘께나 쓴다는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예. 역시 미국이죠. 중국, 그레이트 브리테인, 영국,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요게 끝나면요, 이제 학자들은 요 메달 수하고 그 나라의 국가에 무엇하고 관계가 있느냐를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런데 여기 10등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은요, 경제력이 GDP가 세계 15등 이내에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체력이 국력이 아니고 경제력이 국력이다. 그 다음에 군사 부분에서는 요 앞에 10등 이내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의 군사비가 이 범위 내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메달을 금메달을 딴다는 건 뭐예요? 세계 70억 중에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동메달은 3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잘한 게 아니에요. 보통 잘한 게. 저는 이 금메달을 이렇게 따고 하는 걸 굉장히 국민들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땄어요? 언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손년제죠? 요게 우리가 김연아의 스케이팅이나 손년제 리듬 체조나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잖아요.
세계 5위를 했는데요. 곤봉 떨어뜨려가지고 0.3점 깎여가지고 동메달 못 땄죠. 0.225 부족해가지고. 그럼 최선을 뭐든지 0.225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게요. 동메달이냐 5등이냐요. 0.225. 1점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 5등을 했어요. 이게 세계 5등.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되기까지 덥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그랬을까요? 죽기 살기로 했을 겁니다. 죽기 살기로. 예, 펜싱이죠. 이게 멈춰버린 일처인데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오르락내리락해요. 시간의 절대성이 아니고 시간의 상대성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이 멈추기도 합니다. 광속으로 움직이면요 시간이 멈춰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는 속도가 광속으로 움직이면 시간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교수는 이건 아인슈타인의 시간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에 심판하는 놈들이 1초를 그렇게 늦게 줬을까요? 그래서 핏대내도 소용없어요. 국력입니다. 국력. 다시 말하면요 펜싱 이런 체조, 승마는요 유럽의 귀족들만 하는 스포츠였어요. 유럽의 평민들은 하지 못하는 스포츠라고요. 따라서 유럽은 아직도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동양의 팔도 짧은 놈들이 펜싱을 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1초를 내버려둔 거예요. 이길 때까지. 다시 말하면 문화적 우월감이 있어요. 따라서 그걸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핏대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국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력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력은요,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토 면적. 관계 있죠? 영토 면적이 크면요, 옛날 중국처럼 외적이 쳐들어오면 계속 도망가면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영토가 크면은요, 지하자원이 많고 많은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력이 들어가요. 두 번째 인구예요. 인구 수가 많아야 국력이 커요. 인도, 소위 이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브릭스라고 하는데 이 나라들이 미래의 세계를 이끌고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아요. 인도 같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은 매우 적지만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GDP가 우리보다 앞서요. 우리보다 앞선다고요. 그러니까 영토 인구가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군사력이 있습니다. 군사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래식 군사력이 있고 또 하나는 핵 군사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에요. 그런데 앞에 군사력은 경제력의 함수입니다. 경제력이 약한데 군사력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영토를 넓힐 수도 없고 얘는 나락에도 안 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경제력을 키우는 수밖에는 국력을 키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만 경제력이 커져야 첨단 무기로 무장해서 군사력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펜싱에서 핏대를 안 내도 좋은 방법은 돈을 버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서 우리 아까 박한길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세금을 많이 내면 군사력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요 펜싱에 억울하지만은 유럽의 문화적 우월성, 어떻게 동양 놈이 말이야, 기 짧은 노란 놈이 귀족이 하는 펜싱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서 세계적으로 무리가 일어나니까 다음에 금메달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지현 선수 금메달 땄죠? 앞에 신아람이 아니었으면 못 땁니다 이거. 왜냐면 신아람이 거기서 앉아서 울어버렸거든. 그리고 안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 이 새끼들 깡다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다음 또 펜싱 선수들이 있죠. 예, 남자 사브레. 요 펜싱 선수들은 4년간 설이든 추석이든 집에를 안 갔답니다.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세계 1등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배구 김연경 선수죠. 아깝게 일본에 져가지고 4위를 했는데
아마 우리 깡다구를 알아줬는지 어떻게 4등한 국가의 여자 선수를 MVP로 뽑았어요. 이게 MVP가 된 거예요. 올림픽 MVP가 된 거예요. 이게 김연경. 지금까지 역사상 유례가 없답니다. 이게 4등한 국가의 배구 선수를 MVP로 뽑았단 말이에요. 이게 비록 졌지만은 스타 플레이어다. 자,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요게 다리가 없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발에다 묶은 거 아니에요, 이거. 피스토리우스는 태어날 때, 그러니까 11개월 됐을 때, 요 밑에 우리가 정강이 뼈가 2개지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뼈가 하나 없다는 게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11개월 되면 애가 서야 되잖아요. 못 서. 그래서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뼈가 없어.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인데요. 남아공이 그 탁월한 닥터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세계 심장 수술로 처음 성공한 나라가 남아공 닥터예요. 그래서 닥터가 부모에게 권장을 했어요. 그냥 놔두면은 일생을 요 클러치를 짚고 살아야 할 거다. 자르면은 걸을 수도 있다. 그거 부모 입장에서요 얼마나 큰 결심이에요. 그렇죠? 11세 때 다리를 2다리를 잘랐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아주 강한 의지로 나는 다리는 없지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수영선수가 됐어요. 수영해본 사람 알죠? 이걸로 물장구를 쳐야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밑에가 가라앉아서 안 돼요. 이거 하면서 이걸 해야 되죠. 그런데 수영선수였어요. 거기다가 테니스를 해, 테니스. 다리도 없는 놈이 테니스 선수야. 그 다음에 수구도 하고, 심지어는 뭘 했냐면 럭비를 했어, 럭비. 럭비라는 과격한 운동 있죠? 사관학교에서 무지무지 하는 거. 스크람 짜고 오고 황소처럼 밀어 제끼는 거 있죠? 럭비 하다가 또 다리를 또 다쳤어. 없는 다리를 또 다쳤어, 여기를. 그래서 의사의 권유로 재활 훈련을 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한 거야. 그게 자기 직업이 된 거야, 이제. 그런데요, 올림픽에 아무나 나가 뛰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규정한 이 속도, 뭡니까, 스피드. 그걸 능가해야 출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전 못한 게 가기 싫어 안 간 게 아니고 못 오게 해서 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일정 속도로 뛰어야 되는데 못 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과 못해서 못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출전한 것은 올림픽 규정을 통과한 겁니다. 자, 이 녀석이 뛰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When I was 11 months old, doctors removed both my legs. Some said I would never walk. I said, bring it on. 다음에 이 브라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라고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실패는 올림픽에 나가서 꼴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2다리가 없는데 올림픽에 나갈 정도의 육상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리가 멀쩡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단지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것은 바로 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주 굉장히 진부한 얘기 같은데요. 요 말만 잊지 말고 가십시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얘기인데, 아우슈비츠 그 대량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나온 프랭크 빅터라는 의사가 있죠. 요 말 때문에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야 할 의미가 있어요. 난 살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걸 분명하게 알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어려움 많을 겁니다. 어려움 많을 거예요. 네가 어쩌다가 그런 짓을 하게 됐냐, 룬퉁.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부자가 되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문제는 그럼 뭐가 사람답게 사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그건 지극히 기초적인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난다면 그것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돼지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양돈장에 있는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없어요. 하루 종일 자빠져 자다가 배고프면 꿀꿀꿀 하면 기가 막힌 살찐 사료 갖다 주고 또 자빠져 자고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는 양돈장에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돼지답게 사는 거지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 기초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높은 가치, 이걸 소위 본질적 가치라고 그럽니다. 즉 형이상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형이상학적 가치고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개념이 있어요. 그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본질적 가치예요. 본질적 목표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목표예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고 사회에 공헌하고 이렇게 사는 삶. 이게 균형 잡힌 삶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본질적 가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도구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적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가치를 본질적 가치라고 그래요. intrinsic value라고 그러는데 또는 내재적 가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가 애국심이라든가 또는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념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또는 구원이라든가 구제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 다 본질적 가치예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도구적 가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를 도구적 가치라 그래요. 경제적 가치가 전부 도구적 가치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요. 그러나 사랑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 가치예요. 그런데 균형 잡힌 삶 또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예요. 그 자체가 목표인 거지 어떤 도구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수단을 위해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하는 게 뭘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가치는 모두 도구적 가치이고 그리고 돈이 안 될 것 같은 것은 전부 본질적 가치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진선미가 본질적 가치예요. 진선미. 우리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 뽑죠? 진선미. 이게 본질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요. 진선미가 이게 다 들어갔는데 여기 어떤 게 가장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매일 꽁지 미가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진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게 선한 게 아니고 진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요게 본질적 가치인데 또 구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해주고 이런 게 본질적 가치인데 일반적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도구적 가치, 돈벌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 더 큰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구적 가치만 추구하는 나라는 가난하다.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는 부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들의 교육, 부모에 대한 효도, 친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공헌, 요걸 목표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다 부자가 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당당한 부자.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만 소득 분배와 고용 문제예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용이 일자리가 늘고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져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원데이도 가보고 여기도 와봤어요. 왔는데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건 매우 선한 기업이고 정의로운 기업이다.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이건 매우 당당한 산업이다. 만약에 애터미 같은 기업이 10개만 더 있다면 이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10억 자본금을 가진 회사에서 2천억 매출을 가지고 1억 이상 연봉자가 80명이다.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사가 없어요. 적어도 2조는 돼야 그렇게 돼. 2조. 그런데 그거 직장 일자리 누가 줬어요? 박한길 회장이 준 겁니까? 지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니까 지가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당당한 부자가 되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화장품 나눠주면서 그래요. 사모님께서 이 화장품을 바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옆에 있던 영감탱이가 아가씨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좋다고 생각되면 다음부터는 샀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동에 아주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에 대사라가 있는 동기생이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고 부인이 그 사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 화장품을 어디서 났냐 이거야. 지금 국내에서 내가 살라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못 샀다 이거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뉴욕에 있는 자기 언니가 이 화장품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아라비아로 보내줬는데 아라비아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국내에 오면 있겠지.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있는데 국내에서 살 방법을 모르는데 너는 어디서 구했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뉴욕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걸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당신은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못 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줬어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 뉴욕에 사는 사람이 이건 세계에서 제일 좋으니까 아라비아를 보내서 아라비아에서 아껴 쓰다가 다 써가지고 구하려고 보니 없어서 자 그건 뭐예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에요. 이건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자본주의입니다. 창조적 자본주의예요. 지금 성장을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58 개띠가 상징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지금 퇴직을 시작했고 이게 고령으로 들어갑니다. 노령화가 시작돼요. 이 58 개띠 여기서부터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자기가 이제 벌어서 자기가 살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국가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즉 베이비 붐 세대가 노령화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노령 부양비가 57%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근로자 2사람이 노인 1사람을 부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부양해? 누가 부양해줘요? 근로자 일하는 사람 근로자 2사람이 노인 1사람을 부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국가가 해줄 수가 있어요? 누가 해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 노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나 지금 경제학자들도 대고민이야. 이 베이비 부머 세대 7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이걸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가 벌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오래 근무했던 직장에서 나오면 다른 직장이 없어요. 이번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30대까지는요 인터넷 이용률이 99.9%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라고 말이에요. 40대가 되니까 88.5% 그거 다 해요. 그렇죠? 지금 40대까지는 인터넷 기기라든가 정보화 기기를 다 써요. 50대는 툭 떨어져요 거기서. 아주 크게 떨어져 버려요. 60대는 지금 현재 60대는요 정보화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22%밖에 안 돼요. 전부 아날로그 세대예요. 어디 가서 취직할 거예요? 어디 가서? 전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창조 사회로 가는데 정보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22%밖에 안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삽질할 거예요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사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야 돼. 평균 남은 여명이라는 게 있죠. 여명이 계속 늘어나요. 네. 생명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여 여명이 계속 늘어나요.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앞으로 베이비 부모 세는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참 한심하죠. 어떤 측면에서는 축복인데 경제력이 없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도 안 되고 소득 분배 불평등이 나니까 제3의 길로 가자. 이거 들어봤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안소니 기든 저명한 지식입니다. 제3의 길로서 서드웨이로 가자. 그러니까 무슨 제3의 길은 있다 없다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있는 거 없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나톨 칼레치키가 자본주의 4.0으로 가자. 자, 우리나라에 왔어요. 신라 호텔에서 아나톨 칼레치키가 자본주의 4.0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1.0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두 번째는 세계 대공황 때 케인즈라는 학자가 나와서 정부 개입의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 2.0이라 그러고, 자, 문제는 자본주의 3.0이에요. 3.0이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시장 만능,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다 보면 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 존 메이나드 케인즈 이 사람들하고 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정책이라든가 세계의 사상이 흘러가는 방향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근데 신자유주의가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요 클라우스 슈바브라는 사람인데, 이게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보스 포럼을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인데 세계 경제 포럼 WEF라고 하는 건데, 요게 뭐냐면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제 사상이에요. 그리고 정치 사상이에요. 시우스에서 있는데, 요건 누가 가느냐면은 세계 1%의 부자만 갑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대변하는 포럼이 다보스 포럼이에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다보스 포럼에 가야 되는데 아직 갈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 1%의 부자가 아니거든. 지금 여기 참가 조건이요, 연간 7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CE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거기 가려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7억 달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매년 회비를 13,000불 내야 되고 참가 회비가 2만 불이에요. 근데 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거기 가야 되느냐 하면은, 가서 빌 게이츠를 좀 만나야 돼요. 빌 게이츠가 이 회의에서 2007년 다보스 포럼에서 창조적 자본주의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 창조적 자본주의가 그 한 영역이 지금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개념을 정립한 메시탈리즘이에요. 대중자본주의예요. 빌 게이츠는 세계 제일 부자인데 1%를 세계 1%를 대변하는 포럼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창조자본주의를 만들자.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인간의 개인적인 사익 추구를 목표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물건이 필요 없는 사람은 점점 돈이 많아지고, 사야 할 물건이 많은 사람은 점점 돈이 없어지니, 이걸 고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본주의는 망한다. 그거예요. 그럼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 빌 게이츠를 만나서 당신이 말하는 창조 자본주의가 속리산에 있으니 공짜로 와서 들어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참가 회비 2만 불 안 받겠다. 이렇게 탁 하고, 밥은 공짜로 유스 호스텔에서 먹여주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요 슈바브란 스위스 이 제네바 대학 교수인데요, 이 양반이 요걸 만들어서 신자유주의를 세계에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가난뱅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는 더욱 부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이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자본주의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인류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예일 대학 교수인데요, 신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미국의 주가 폭락, 그리고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꺼져버렸죠.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일본 부동산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앞사람은 곧 노벨상 받을 거, 이 양반 노벨상을 받았는데 세계은행 부총재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IMF가 터졌는데 IMF 정책에 대해서 스틸리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신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빈익빈 부익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자, 2008년 금융위기, 영국의 폭동, 월가, 영국이 폭동이 한두 군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영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인데 그건 평균적인 것이고 가난뱅이는 무지무지 가난하다. 여기 월가 점령 시기예요. 미국이 지금 자본주의 세계 최고인데 월가 이 금융 이게 완전히 이게 카지노 자본주의예요. 돈놀이 해가지고 몇백 명이 수조 달러를 굴려가지고 1인당 수천만 불씩 봉급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놀이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무슨 부가가치예요 그게. 그러다가 폭삭 망했는데 폭삭 망했어도 이 사람들은 돈잔치하고 있어요. 왜? 전부 휴지 조각 같은 파생상품 팔아가지고 우리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엉터리 사가지고 다 후진국을 완전히 빨아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부패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 타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비분관계 해봐야 듣는 놈 한 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우리가 부강하게 될 것인가. 내가 균형 잡힌 삶, 다시 말하면 한 차원 높은 형이상학적 이상을 달성할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본 사람이죠. 예,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쓴 창조자본주의예요. 창조적 자본주의. 여기 이 내용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술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기술 발전이 부자는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뱅이는 더욱 가난뱅이로 만들었으니 이게 뭔가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이지. 망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가 다보스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스위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보스고 여기가 회의장인데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2만 불씩 회비 내고 가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뱅이들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빌 게이츠입니다. 이 양반이 다보스 포럼을 만들었고 신자유주의를 세상에 퍼뜨린 사람입니다. 자, 이제 메스탈리즘. 우리 애터미가 추구하는 게 매스 캐피탈리즘이에요. 대중자본주의. 요게 빌 게이츠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정부도 할 수 있고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NGO 단체,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있고 기업이 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그냥 가난한 뺑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진짜 부자로 만들 수가 없으니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얻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기업이 참여하고 NGO가 참여하고 정부가 참여하자.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쏙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주고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수록 하느냐. 이게 빌 게이츠의 우수성이 있습니다. 1,000억 달러나 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공짜로 나눠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켓 메커니즘을 통해서 부자로 되게 만들겠다 하는 게 이 양반 생각이에요. 그래서 창조적 자본주의를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메스탈리즘은 창조적 자본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한 형태예요. 메스티지 상품을 그러니까 절대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팔고 그다음에 이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없고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차별이 없고 공정하게 한다. 그러나 하기 싫은 놈은 못한다. 여기에 시장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빌 게이츠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맨날 자빠져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놈한테 돈을 왜 주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 살려고 노력하고 시장 시스템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게 만들자.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메스탈리즘은 창조적 자본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요거예요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지금 여기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제약 조건이 전혀 없어요. 무슨 미모를 본다든가 뭐 키를 본다든가 학력을 본다든가 뭐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다든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접근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소득 분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애터미가 어떻게 이 사회 안전망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요겁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은요 전방 연관 효과와 후방 연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후진국 경제 개발을 하는데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균형 성장 전략이고 또 하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에요. 균형 성장 전략은 전 산업을 한꺼번에 발전시키자는 게 균형 성장 전략입니다. 그것도 그것대로 일리가 있어요. 불균형 성장 전략은
어떤 한 산업 또는 어떤 소수의 기업에게 많은 자원과 자본을 몰아줘서 그 산업과 그 기업이 크면은 트리클 다운으로 다른 산업도 발전된다. 이게 불균형 성장 전략이에요. 우리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택했습니다. 왜? 자원이 없고 자본이 없으니까 그걸 몽땅 전 산업에 나눠줘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불균형 성장 전략을 택할 때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냐면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산업이 발전해요.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다. 포항제철을 만들면은 거기서 나오는 철을 원료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들이 발전한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기계, 자동차, 건축,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금속. 우리 자동차 산업은요, 포항제철이 없으면 경쟁력 없습니다. 저거. 우리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기계공업도 마찬가지예요. 포항제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을 만들어주면 이게 전방 연관 효과가 무지하게 커요. 우리는 후방 연관 효과는 제철회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제철회사의 원료를 대는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후방 연관 효과라고 그래요. 뒤로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면 광산업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석회석이라든가. 포항제철에 그거 철 하는데 유연탄하고 석회석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석회석 그래서 저 포항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강원도에서 석회석이 많이 나거든요. 유연탄은 없어요. 철광석도 몇 덩어리 파봐야 몇 덩어리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바닷가에 만들었어요. 수입해야 되니까. 하여간에 자 애터미가 있습니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무지무지 커요. 애터미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금 수당을 받고 조금이라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한 10,000명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고용과 소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전후방으로 미치는 양이 더 커요. 우선 후방으로 봅시다. 여기서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해모임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김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여기서 팔기를 안 해주면 여기에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SBT라는 기업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고용이 창출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만드는 또는 원료를 제공하는 또는 중간재를 제공하는 회사의 고용이 또 창출됩니다. 그렇죠? 당귀, 천궁, 백작약 농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박스 만들고 뭐 만들고 부자재 만드는 회사에 또 고용이 창출돼요. 이쪽으로 오면은 택배요. 택배에서도 지금 고용 많이 창출되죠. 그 다음에 컨벤셔너. 요 유스 호스텔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컨벤셔너. 또 지방의 각 지방 세미나, 각 센터의 세미나, 컨벤셔너. 사무실 임대업, 운수업, 호텔 숙박업, 통신방송업, 출판업, 문구산업. 이게 수도 없이 많은 전방 연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제 3차적인 고용 창출과 소득 창출이 있어요. 만약에 2천억 매출이라고 하면은 35% 수당이면 700억이 나갑니다. 그렇죠? 700억이 나가는데 700억 원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계 소비 성향이 0.8쯤 됩니다. 0.8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면 평균적으로 1,000원 나가면 800원 쓰고 200원 저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예요. MPC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 소비 성향.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면 이것이 국민소득의 순환 과정에서 이게 소득이 몇 배가 되느냐 하면 5배가 됩니다. 5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500억 원이 되죠? 3,500억 원이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 어르신께서 수당 1,000원을 받았는데 800원, 200원 저축하고 800원을 빵 사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0원은 빵을 파는 빵가게 소득이 돼요. 그렇죠? 그럼 빵가게 주인은 이걸 다시 가서 밀가루를 사와야 돼. 그럼 밀가루 판매업자의 소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소득이 5배가, 이걸 승수라 그래요. 승수, 멀티플라이어. 승수라 그래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이상적인 경우. 3,500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700억 원의 수당이 나갔는데 국민소득 GDP에는 3,500억이 창출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금년도 국민소득이 25,000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00불 정도.
25,000불이면 연 3천만 원이에요. 1,200원 따지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25,000불, 연봉 25,000불 평균이니까 로 따졌을 때 3,500억 원이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긴 거예요? 11,000개 생긴 겁니다. 11,000개. 간접적으로 11,000개. 요걸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산상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산나물 뜯어다 파는 사람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옥수수 팔고. 이런 식으로 고용이 창출된다니까요. 고속도로 오다가 휴게소에서 밥 사드시고 그렇잖아요. 아이스크림 사드시고 커피 자시고 전부 소득 창출 과정에서 이게 서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게 애국이에요. 애족이라니까요.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인밖에 안 되고 내가 내 사업을 잘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트리클 다운.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준다. 다른 사람들도 일자리를 준다. 이게 윗목 아랫목 이론이에요. 방이 추워 죽겠는데 아궁이에 불을 떼면 처음에는 아랫목이 뜨끈뜨끈해지는데 한참 떼다 보면 윗목도 뜨끈뜨끈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도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예요. 공헌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공헌하는 삶.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거예요. 자, 또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줘요. 영국이 폭동이라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회 안전, 우리는 지금 공적 이전이라든가 어떤 사회 보장으로 사회 안전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이에요. 정의론의 관점. 자,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도덕이란 게 뭐냐? 정의라는 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거. 마땅히 자기가 받을 것을 받는 게 정의다. 그런 말이에요. 마땅히 받을 걸 받아가세요. 알겠죠? 공리주의. 이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애터미가 지향하는 게 그 메스탈리즘이라는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공리주의의 정의 규준에 맞습니다. 정의론의 관점에서도 자유주상주의. 이건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통해서 하자. 그리고 우리도 시장을 통해서 해요. 시장을 통해서. 또한 공짜로 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의 기회를 주되, 접근 기회를 주되, 평행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자, 칸트. 이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그러니까 이 정의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결과론이냐, 원인론이냐. 결과론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원인론은 아니다. 결과야 어떻든 어떤 선한 마음으로 했느냐, 착한 마음으로 했느냐. 예를 들면 어떤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죽었어.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 나쁜 놈이죠. 사람이 죽었잖아 지금. 그래서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의사는 선한 놈이 아니야. 칸트는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했다면 결과야 어떻든 그건 선한 행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죽었더라도 이 의사는 선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장남과 차남이 있어. 두 분이 있는데 장남은 평소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효도를 극진히 다했어. 차남은 서울에 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 아버지고 뭐고. 근데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근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차남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유산을 좀 많이 받아야 돼. 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 그때 앞불사 이렇게 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득달같이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를 해. 장남은 평소에 하는 대로 극진히 간호를 해. 그러면 나타난 현상은 극진히 간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둘이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목적론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칸트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장남은 부모님은 내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극진히 간호를 하고
옳지, 땅 10,000평은 내 거다. 이렇게 간호한 사람하고는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선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게 이 칸트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의 메시탈리즘은 우리 박광길 회장님 이걸 만들 때 모두 같이 잘 살자고 했다면 이 자체가 선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다. 이게 정의다. 자, 이 사람은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그 결과만 가지고 이걸 정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애터미는 접근 기회를 공정하게 줍니다. 자, 창조적 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의 한 형태라고 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곧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고 바로 애국입니다.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게 애국이 아니고 이놈 때려 죽일 놈, 저놈 때려 죽일 놈, 다 죽일 놈 이렇게 하는 게 애국이 아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에요. 그리고 전후방 연관 효과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 공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하려면은 정정당당하게 해야 돼.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꼼수 부린 놈 치고 내가 잘 사는 놈을 한 놈도 못 봤어요, 내가. 이게 악덕회원, 고객,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여기 안 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건 한 건 잡았다고 생각하고 뜯어 먹어보려고 그래.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쁘다는 걸 빌미로 내가 이놈 새끼들 인터넷에 불면 너희는 망한다. 그런 놈은 지가 망해요. 그런 놈은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성공의 비결은 확고한 꿈과 불거의 의지. 요건데요. 그러면 모든 성공학 책에 성공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가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빨리 버는 게 아니라 빨리 망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부자가 되겠다는 불구의 정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모든 성공학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생각이 공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상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침대에 누우셔서 잠이 들기 전까지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하는 걸 입으로 중얼중얼 하세요. 옆에 남편이 뭐라 그래도 뭐라 하든가 말든가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런데 그때 머리에 영상을 그리세요. 영상을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얘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부모님한테는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내 아픈 친척은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이걸 이루어내겠다 하는 것을 머리에 그리세요. 침대에 누워서 하기 때문에 힘들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는 중얼중얼 하는데 깊은 마음속 무의식 속에서는 될까? 이런 게 있어요. 자꾸 의심이 가. 될까? 글쎄, 될까?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세요. 없어질 때까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저도 해봤어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공상이고 몽상이에요. 공상, 몽상 맨날 해봐야 실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다 쫓아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뛰어야 돼요, 뛰어. 몸 공부.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암만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뛰는 가운데 나옵니다. 뛰는 가운데. 자, 힘드신 거 아니니까 반드시 결론적으로 애터미 사업은 당당한 사업이고 내가 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사회에 공헌한 길이다. 전후방 연관 효과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 그리고 소득을 창출해 준다. 그러면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굴의 의지와 그리고 실천, 행동.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지. 그리고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 우리 친구, 이웃, 이 사회에 공헌해야지. 이게 균형 잡힌 삶이고 본질적 가치예요. 형이상학적 가치입니다. 이걸 실현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저녁에 누워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무지하게 힘든 것도 아니고 누가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남편이 중얼거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반드시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성공하셔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